노후에 내 시간표대로 생계 걱정 없이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관점에서 본다면 6억, 10억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저희가 지금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자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잘 찾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숫자를 생각하는 부분으로 와가지고요. 네. 연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타 쓰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연금을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 급여 수준도 다르고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주 러프하게 일반적인 직장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가정을 한다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달 연금에다가 투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랑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내가 나중에 실질적인 은퇴를 할 때 연금을 타 쓰기 직전에요. 얼마 정도의 목표 금액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짜야 될까요? 물론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는 내가 얼마를 타겟으로 만드는 게 나는 목표야. 쉽게 얘기하면 연금 백만장자면은 러프하게 그냥 한국에 10억 또는 어떤 사람들은 5억, 3억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너무 쉬운 게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하면 될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0만 원씩 매년 그러니까 월 50이죠. 30년을 납입하면 원금이 1억 8천이 되는구나. 그런데 운이 좋게도 과거 평균처럼 주식시장이 연 7%씩 우상향을 해준다면 그게 6억 정도는 30년 뒤에 달성해 있겠구나.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적이 노후에 내 시간표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생계 걱정 없이 노동 투하 없이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관점에서 본다면 6억, 10억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냥 월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500만 원 허들을 넘어서서 인출하면 종합과세 때리죠. 건보료 올려가지고 등등에 대한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나는 보험도 늘어놓은 게 있고 난 65세까지 무조건 일하고 살 거야. 그러면 65세 또 국민연금 나오잖아. 두 개 합치면은 한 300 정도면 난 충분히 살 수 있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월 100만 원만 나오게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억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3억이라는 돈을 30년 동안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채권과 부동산과 인프라, 기타, 커버드콜 등등으로 딱 배당이 나오는 자산에 3억을 딱 넣으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 연간? 저 생각에 한 5%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고, 그리고 커버드콜로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배당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채권뿐만 아니라 리츠 자산, 부동산 자산들도 한 7, 8% 정도 배당을 좀 주잖아요. 이거를 종합해서 리츠 쪽으로 투자를 하고 하면 한 5%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1,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3억이라는 거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저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500만 원의 허들을 넘지 않으면서, 즉 종합소득과세의 허들을 넘지 않으면서 100만 원씩 이상씩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 6억을 만들겠다, 3억을 만들겠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나는 한 요 정도만 만들어도 된다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한 3억 정도만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러면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산보다 때로는 거꾸로 내가 나중에 월 100 정도만 나와줘도 나는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고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월 100 정도만 금융에서 나오는 게 더해지면 삶이 좋아질 것 같다면, 자, 월 100 정도가 나오게 하려면 1년에 이제 대략 1,200만 원 정도이니 요거를 퍼센트로 대략 해보면 3억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지니 3억을 모으는 목표로 플랜을 한번 짜보자. 괜찮네요. 3억 만들기는 진짜 쉬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죠. 연 300씩만 넣으셔도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다시 재투자하고 쭉쭉 가시면서 한 20년, 30년만 넣으셔도, 아니면 내가 지금 50대야. 근데 연금 저축이 없고 갑자기 노후가 불안해져요. 한 15년 정도 뒤에 저가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연 900씩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꽉꽉 채워서 넣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도 받아요. 140만 원씩 받는다고 쳐줘요. 그러면 이 연 900씩 원금을 15년 하시면 1억 3,500 정도 되겠죠? 1억 3천이라고 할게요. 근데 1억 3천을 15년 동안 넣으면은 연 7%로 계산하면은 한 3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연 900만 원씩 15년 정도 1억 3천 정도가 7% 정도의 연율로 수익이 발생을 하면 50대에 연금을 시작해도 65세 정도면 한 3억 정도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도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재원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훼손되지 않는다. 현금 인플로우로 계속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인컴 자산은 여기서부터는 근데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주식을 채워넣으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잘못되는 거죠. 방향이 틀린 거죠. 주식은 한 10% 정도로 노출시키고 한 90% 정도를 인컴 자산으로 해놓으면은 배당이 4%라면 1200, 5%라면 1500 정도로 맞춰놓고 이게 계속 작동하도록 하면 그렇다고 뭐 리츠가 안 빠집니까? 채권 가격이 안 흔들립니까? 하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사이클을. 그렇다면 결국에는 10년, 20년 놔두면 이 자산은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는요. 네. 지금 저희가 원금을 거의 최대한 지켜가며 요거를 뽑아서 이자만으로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났을 때 굳이 자녀들한테 안 물려줘도 되겠다. 나이 좀 더 들었으니 조금 더 윤택하게 살자 이러면 그때 나오는 거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원금을 더 한다면 더 풍족한 노후가 만들어지겠네요. 예, 뭐 기타 소득세 내고 종합소득 과세 종합 안 받겠다. 기타 소득세 그냥 받겠다고 하고 뭐 한 3억짜리 포르쉐 한번 사고 싶어. 인생을 마지막에 70대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인출하세요. 그때 사서 3억짜리 포르쉐 타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금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켜가며 뽑아 쓰는 이 개념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연금 시작할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가 은퇴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걸로 계란을 사서 재놓고 먹으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계란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닭을 사가지고 닭이 낳는 계란을 먹고 있으니 낳는 거는 마음껏 먹어지는 거죠.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어찌 보면 똑같은 금액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왕창 모아놓고 조금씩 뽑아 쓰는 거나 갈가서 쓰는 거는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평생 모은 건데 이걸 줄어드는 걸 보기가 싫은 사람의 마음이 작용한다면 한쪽에는 아예 자산을 사놓고 거기서 걔가 주는 이자를 내가 받아서 생활한다면 쓰는 게 전혀 심리적 허들이 없으니까요. 내가 약속한 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특히 월배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모두의 이해도가 높아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드는 것 또는 알을 낳아주는 닭을 키우는 것 요 개념이요. 그 인출 전략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리고 돈을 버는 시기로 전환되는 두 개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릴 때는 주식을 좀 90%까지 채워서 하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TDF나 퇴직연금 주식을 한 60% 정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튼 주식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시기는 돈을 불리는 시기. 이때는 배당, 인컴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은퇴 전후로에서부터 내 은퇴가 가까이 오면 이때는 좀 마켓의 플렉처션을 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한 인컴 자산과 주식 자산을 5대5 정도로 좀 유지해서 방어력을 좀 높여 나가다가 내가 딱 은퇴 시점에서부터 나는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해 라고 하면 한 90 정도 인컴 자산을 늘리고 주식을 10 정도로 낮춰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한 이 모든 플랜이 완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을 저는 한 9대1, 90% 정도 채워서 가시고 중간에 한 50대에서 은퇴 전후까지 해서는 한 5대5 정도로 또는 6대4 정도로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바뀌어서 1대9로 방향을 가져간다. 그리고 자산의 속성은 주식이고 인컴이라고 했는데 인컴의 중심에는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배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인컴 자산들도 염두에 둬야겠죠. 리츠,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커버드 콜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잘 믹싱해서 인컴 자산을 관리해 나가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 핵심은 주식이고 인컴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건 채권이다. 마치 이런 개념이네요. 축구선수 10명이 9대1이니까 야 골키퍼 남고 아직 우리 골 0이니까 야 다 나가 하면서 막 골 넣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공격수까지 다 들어와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와서 골대 앞에 서 있는 야 이제 지켜. 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하고 지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거예요.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상황을요. 지금 딱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2022년부터 금리 올라가고 나서요. 저도 개별 채권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주변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많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만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주는 거 정도를 많이 챙겨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한 두 단계 정도 내려오고 나니까 와 채권은 금리가 진짜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만족하기가 약간 애매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 와중에 아직 증시는 안 좋다 보니 그리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 많이 안 좋고 배당주도 고배당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고배당주나 리츠 쪽이나 그리고 인프라 펀드 쪽이나 이런 쪽 배당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이야말로 채권에 약간 만족이 덜 된다면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정말 유효한 시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채권이라는 건 어떤 만기가 있는 것들만 모두 채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만기가 없는
있는 채권을 우린 영구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산의 속성을 한번 잘 보세요. 리츠나 인프라 자산은 이 실물 자산 자체가 영구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현금 흐름은 임대료나 또는 다른 사용료를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채권적 속성을 가진 영구채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즉 실물 자산은 채권이다. 영구채다. 영원히 계속되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감가는 되겠지만 그 자산들이 여튼 채권의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주식이지만 이 채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중간자적인 그걸 잘 이용하자.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자산의 가격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채권은 안 흔들립니까? 채권도 계속 듀레이션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데 영구채로 생각을 해달라. 인컴 자산을. 신용자본증권은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었거든요. 사실 그거 진짜 반짝 인기가 많을 때만 컨텐츠가 좀 생기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다루는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도 찾아봤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금한테 맨날 집니다. 어느 영역에서도 예금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ISA 아무리 열어서 해도 신탁형이 다 예금하시고 아무튼 예금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역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예금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은 정말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 최고야. 그러니까 너는 은행에 주식을 사. 주식하면 배당 훨씬 예금보다 많이 나와. 주식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은행에 채권을 사. 채권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은행에 신용자본증권을 사. 그 은행에 예금자가 되는 것보다 너는 주주나 채권자가 되는 게 더 좋아. 어차피 안 망해. 사람들이 그 와서 줄 서가지고 다 수익성 만들어주고 그걸 너는 뒤에서 얻어봐. 그게 자본가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초반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용자본증권이 핫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뭐 물량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포트적인 관점에서요. 아까 갓 취업한 32살의 신입사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급여가 만약에 뭐 200대 또는 많이 받아도 300 조금 이상. 어차피 대기업이라고 초봉을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작은 급여를 받고 있을 때요. 아껴가지고 한 30만 원을 떼가지고 아예 0인 상태에서 연금 계좌를 열어서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포트 구성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냥 저 개인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 회사는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플레인 바닐라의 그 의견 말고 제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을 좀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나스닥요? 예, S&P도 좋지만 나스닥을 뭐 한 30% 정도 사놔라. 왜냐면 제가 살면서 지금 S&P 500 구성 중에 30에서 4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단 7개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의 사이즈가 한 3, 40%가 된단 말이에요. 즉 S&P나 나스닥은 한 4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과거 5년간 수익의 증가 속도를 저가 보면 36%씩 증가했거든요. 얘네들 7개 종목이. 자,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이익이 36%. 연간. 평균적으로 CAGR을 36% 정도 있는데 올해와 내후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계산한 부분들을 보면 이 속도가 떨어져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더 커진 친구가 36% 되려면 이만큼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6%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중간에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국밥집 정말 잘 되는 집을 인수를 하려고 하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핫한 뭐 이런 사업들을 인수하려고 해도 이렇게 연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회사를 저는 경험하기 힘든 시대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나스닥이고 향후에 관세를 올리든 물가가 상승하든 경기 침체가 오든 이 성장은 연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지금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이런 클라우딩과 그리고 신기술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리딩 컴퍼니들을 중심으로 사는 게 저는 향후 10년간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버블 때에 부풀러 오랐던 버블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성장률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주가 상승과 이익 성장의 함수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어서 이게 연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뭐 피자헛을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키를 사신고 나이키를 충성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커지고 있는 애들이 저렇게 큰데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를 증거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하나 열려고 하면 그 점포의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 검토하실 거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똑같습니다. 투자도. 지금 연평균 5년간 36%씩 성장해왔던 이 사업, 앞으로 향후 1, 2년간 두 자릿수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놓치지 말라는 게 저 생각이고, 물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뭐 10% 빠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시야를 좀 바꿔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온다라고 저는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한 30% 정도 투자하고, 아시아 마켓에 뭐 차이나도 이번에 좀 자기들의 저력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도 단순히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테슬라를 굉장히 위협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포트폴리오도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 담아주고, 아꼈지만 한국은 하지 말라 했는데 뭐 다른 측면에서 한국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글로벌 분산, 뭐 인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균형을 잡고 한 20-30% 정도는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걸로 좀 담아 놓으셔서 초기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성장으로 투자를 해야지 활력이 있지, 여기에 또 뭐 S&P 집어넣고 배당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믿고 투자하셔라.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이지 않나. 포트도 젊어야 된다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우리 앞에 뭐 사업을 성공해서 오신 뭐 70대의 사장님에게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를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이제 지금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MZ 청년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사업들이고 요거의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포트를 젊게 만들자. 이 젊게 만든다는 표현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 시작했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엑선 모빌, 나이키, 뭐 스타벅스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본인을 속이는 거고 신뢰도 못할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인하면서 기대감이 있고 이런 산업에 투자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속성하고는 QQQ, 즉 나스닥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 옛날에 이런 버블의 시대하고 다르다. 그로스를 봐라. 성장을 봐라. 그 성장의 함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후퇴할 수 있지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장기 투자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미 쪽의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30에서 50%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면 글로벌로 컨트리를 좀 분산하셔서, 가장 핵심적인 게 차이나겠죠. 차이나도 좀 넣고 뭐 일본도 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채권이나 이런 것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이내로 딱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시작을 한다면 어차피 초반에 있는 이런 등락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묻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넣으면 다 묻히는 거라서 너무 개의치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넣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자산들, 하지만 검증된 자산들로 넣고 꾸준히 검증된 자산으로 젊은 포트를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쭉 붙다가요, 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이제 이렇게 한 30 즈음에 시작한 분이 열심히 부었습니다. 이제 미래 직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리 과장을 거쳐 이제 부장님이 되어가지고 진짜 은퇴를 바라보는 이제 40대 후반 50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자산이 모였을 거고 많은 높은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은퇴를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한 10년 이상 좀 남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일단 한 번에 되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세컨 라이프 정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요, 퇴직을 앞두고 어떤 포트의 변화나 이런 걸 좀 주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불려오고 10년, 20년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하급수적인 어떤 성장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5년에서 2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등치가 커져서 고래가 돼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 목표하고 있는 3억 정도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경기 사이클이나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산이 막 뭐 한 3억 정도가 1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2008년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이런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저는 어떤 시간적 개념보단 목표 금액에 맞춰야 된다고. 금액을 좀 포커스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 수준에 가까이 오면 이제는 좀 보수적인 분산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때 밑에서 한 20-30% 정도의 포션을 가져왔던 인컴 자산들을 비중을 점점 올려주셔서 리츠, 맥쿼리 인프라, 이게 이제 왜 다르냐, 이거 자체에 대한 위험값은 높아요. 주식만큼 높은데 상관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쇄적인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 자체에 고배당 자산들이죠. 얘네들이 등장을 시켜주면 주식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할 때 얘네들이 또 상쇄도 시켜주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채권들도 좀 넣어준다거나 해서 이런 균형을 뭐 6대4든 비율을 조금씩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인컴으로 전환돼서 은퇴 전에 이 과도기에는 자산을 좀 프로텍션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이제 타겟 데이트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슬라이딩 패스로 이렇게 위험 자산에 줄여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개개인마다 이 타겟 데이트가 많이 틀려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한 자산이 가까이 오면 5대5 정도로 해놔야지 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때쯤 주식만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요, 만약에 3억 있으면요 3% 왔다 갔다 하면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지금 한 달 내내 일해도 이 돈을 못 버는데, 얘 움직임 더 크면 삶이 약간 흔들리겠네요. 막.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모아오다가 열심히 넣어서 20-30년 넣어서 한 3억 정도까지 딱 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 정치인 리스크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맞이해서, 보통 경기 침체 되면 한 30% 빠지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내 자산이 손실을 입으면 3억 됐다가 2억 1,000만 원이 되잖아요, 30% 날아가면. 그래도 동요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1980년대 이후로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한 6번인가 8번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켓 충격이 평균적으로 한 30%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냐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계산한 바로는 365일로 딱 떨어져요. 물론 뭐 2년이 걸린 경우도 있고 3년이 걸린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사이클즈가 빨라져서 손실을 보고 나서 그래도 한 1년 정도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동요되지 마시고 조금 놔두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그런 확률이 좀 높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이때 두리번거리고 60년 만에 찾아온 대공황의 징후다.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정확히 한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전고점 뛰어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 그때 한번 보십시오. 딱 대공황 온다고. 이제 앞으로 뭐 그레이한 잿빛 미래를 잘 얘기하고 있던데 다 무너뜨렸죠. 백신도 절대 그 바로 안 나온다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에요, 제가 아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면 백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러니까요, 그거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절대 거기다 줄일 수 없다고 했는데 한 몇 달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기 때 이 사람들의, 특히 인류의 이겨내는 힘은 어마어마하구나. 경기 침체가 6번, 뭐 7번 왔고, 만약에 그 다음 게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인류가 이겨내지 못한 경기 침체는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이번에도 너무 의심하지 말고, 이번은 다르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으니 이제 지치지 말고 계속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유튜브나 옛날에도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항상 비관론자들이 이 명성을 얻잖아요. 주목을 많이 받고. 근데 항상 부자들은 낙관론자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거는 무조건 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다, 생각보다. 확신을 가지시라. 그래서 마켓 충격이 혹시나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자산이 충격을 받더라도 뭐 그럼 2-3년 더 은퇴를 늦추면 되지,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류는 항상 이겨내니까요. 예. 그거 너무 와닿네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우리는 비관 낙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투자를 길게 하라는 그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올라 있겠지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요, 진짜 망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죠. 진짜 망할 것 같으면 지금 일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국을 떠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투자를 아예 모든 걸 접을 만큼 그 두려움이 크다면 우리의 삶도 지속이 안 돼야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그 자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과 시장이라는 건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 채널에 연금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 책을 사주시면 책 공부까지 곁들여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노인과 바다의 인류는 디피트 되지 않는다. 다만 디스트로이 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역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류는 항상 극복해 왔던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연금 투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또는 글로벌 머니마켓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연금을 통해서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디스트로이 된다는 거는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면 빨리 팔고 매매가 잦아지고 하는 거를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플레임 바닐라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우리 작가님의 출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이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털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